안녕하세요. 오면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결혼식 날짜 잡아놓고 청첩장 돌리다 알게 된 약혼자 가족에 관한 믿기 어려운 사실들. 이게 실화냐?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결혼할 뻔했다가 파혼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직장 동료가 소개해준 사람과 1년을 사귀다가 결혼까지 생각했었네요. 그렇게 끌리거나 평생의 반려자로서 이 사람이다 란 확신 같은 것은 없었지만 직장도 좋았고 사귀어 보니 성격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남친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도 함께 만나봤지만 특별히 모난 사람들도 없었고 친구들 관계도 원만하니 괜찮았어요. 무엇보다도 소개해준 직장 동료 친구에 의하면 남친이 다닌 회사 내에서도 일 잘하기로 소문나 있고 승진 순위도 앞을 다툴 만큼 평판이 좋다고 했습니다. 저도 결혼할 나이가 훨씬 지난 터라서 직장과 사람만 좋으면 결혼하려 했었어요. 저도 직장이 전 남친만큼 좋지는 않았고 일찌감치 저희 집에서 독립하면서 부모님께서 결혼자금이 포함해서 아주 작은 평수의 아파트도 전세를 보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혼집은 남친과 똑같이 반반으로 하고 신혼살림은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제가 쓰던 물건으로 대체하고 예물 예단은 모두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전 남친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했었죠. 1년 동안이나 사귀었지만 남친 부모님이나 가족에 관해선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소개받을 때 위에 형 한 분이 있고 아래로 여동생 한 명이 있다는 것과 남친 부모님이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그만두시고 그동안 벌어놓으신 돈으로 풍족히 살고 계신다라고만 들었어요. 남친도 부모님과 독립한 지 꽤 되어서 원룸에 혼자 살고 있었어요. 여동생도 저희가 만난 지 1년 전에 결혼해서 따로 멀리 나가서 산다고 들었습니다. 상견례장에서 여동생과 예비 시부모님만 나오셨어요. 그래서 전 남친의 형에 관해서는 얼굴도 본 적이 없었고 뭘 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전 남친과 제가 나이가 많이 차서 결혼을 늦게 하는 편이라서 양쪽 부모님은 무조건 결혼을 찬성하는 분위기여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결혼식 준비가 착착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짜도 잡혔고 청첩장이 나와서 돌리던 중이었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 제 또래에 결혼한 신혼부부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함께하는 필라테스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함께 운동도 하면서 많이 친하게 된 사이였어요. 제가 청첩장을 돌리자 모두들 깜짝 놀라면서 제 약혼자에 관해서 이것저것 많이들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남친 예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었던 얘기를 하다가 그중 회원 하나가 예비 시댁에 있는 아파트가 바로 자기 친정집이라고 하면서 동호수를 물었는데 놀랍게도 같은 라인이었어요. 25년 이상 된 오래된 아파트라서 같은 라인이면 웬만한 이웃 소식은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시댁이 몇 층이냐고 물어서 16층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설마 1601호는 아닐 테고 1602호인가 보네 라고 했습니다. 아니요, 1601호예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얼굴색이 싹 바뀌더니 1601호라고? 1601호가 맞아요? 라고 놀라면서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왜 그러냐는 듯이 그 회원을 다 쳐다봤어요. 제가 맞다고 대답하자 이게 아닌데? 란 애매모호한 표정을 지어서 깜짝 놀랐었네요. 왜 그러냐고 궁금해서 다들 물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피하는 것이 영 꺼림칙했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뭔가 아는 눈치였는데 회원들이 모두 다 있는 자리라서 말을 못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조용히 사무실 방으로 그 회원을 데리고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601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약혼자를 얼마나 사귀었고 가족들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있는지 묻더군요. 저는 그대로 가족에 관해서는 잘 모른다고 말하고 혹시라도 자기가 알아야 하는 얘기라도 있냐고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회원은 머뭇거렸어요. 그러면서 결심한 듯이 말을 했습니다. 좋은 일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말 해도 되나 싶기도 한데 3년 동안 함께 운동하면서 지닌 우정을 생각해서 말을 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내가 했다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아줬으면 해 라고 했어요. 저는 염려 말라고 했고 약혼자의 가족에 관한 얘기라고 해서 꼭 들어야겠다고 했습니다. 약혼자 형이 교도소에 있는 거는 알고 있냐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몰랐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소문에 의하면 1601호 큰아들이 다른 데서 나와서 중간에 데려다 키운 자식이라고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전 남친의 배다른 형이었던 겁니다. 원래는 본처 자식이었는데 억울하게 내쫓기고 생모가 불쌍하게 혼자 사는 것을 알게 된 후로는 그 집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라면서도 배다른 동생인 작은 아들과 여동생과도 엄청 차별받고 자라서인지 함께 살고 있는 부모들한테 함부로 했다고 했습니다. 항상 1601호에서는 한밤중에도 고성이 오가고 시끄러운 일들이 많아서 경찰에 신고도 자주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서 유명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남친의 배다른 형의 생모가 다 큰 아들만 믿고 오는 날엔 여지없이 시끌시끌했다고 하더군요. 사실 알고 봤더니 배다른 형의 생모가 몸이 많이 좋지 않아서 아들을 찾아왔었고 그런 와중에 좋지 않았던 과거의 일들을 알게 되었다고 했답니다. 그것 때문에 전 남친과 배다른 형이 여러 번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 남친의 배다른 형이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되어서 교도소에 가게 되어서야 집안이 조용해졌다고 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조용한 날이 없어서 민원도 많이 받았던 1601호가 어느 날 그동안 죄송했다며 떡을 돌리더랍니다. 돌아다니고 있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큰아들 때문에 정말 미안했다고 하더래요. 큰아들이 교도소에서 나오더라도 동생들이 모두 집에 없으니 앞으로 시끄러울 일도 없을 거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또 말할까 말까 망설이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면서 어떤 말이든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참 조심스럽다고 하면서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1601호가 그렇게도 시끌시끌했던 이유가 작은 아들의 성격이 불같아서 배다른 형이 그렇게 자기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는 것을 보고 용납을 못해서 그랬다고들 하더라고. 나도 여러 번 작은 아들 목소리만 들었거든. 우리 친정집이 아래층인데 내가 친정집에 있을 때도 어찌나 목소리가 크던지 밤중이건 새벽이건 화가 나면 화를 주체 못하고 소리를 질러대는 바람에 다들 놀래서 깜짝거릴 정도였지. 그런데 꼭 큰아들이 소리쳤다고만 하더라고. 어찌나 소리가 컸던지 싸움 내용도 다 알아들을 정도라서 작은 아들이란 걸 알겠더라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치를 살피면서 말을 했어요. 사람은 좋을 때는 나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안 좋을 때나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나 하고 두고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 나는 태어나서 그렇게 화를 내면서 무섭게 하는 사람은 처음 봤거든. 그리고 여동생 말이야. 결혼하기 전에 밤 12시가 다 되어서 늦게 들어온다고 작은 아들이 한 소리 했던 모양인데 여동생이 대들었는지 어쨌는지 그날도 난리가 아니었어. 동네가 다 떠나갈 듯이 한참을 다들 잠도 못 자고 그래서 경비원이 달려가서 조용히 해달라고 하기까지 했었는데 그 다음날 그러더라고. 큰아들이 술 퍼먹고 와서 그런 거라고. 그 회원은 점점 결혼할 남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았는데 제 눈치를 살피면서 상당히 유효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재뿌리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불편하다며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리라며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놓고 청첩장까지 돌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는 지금 상당히 아까 들은 말에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할 남친과 가족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남친에 관한 얘기가 믿기지 않았거든요. 결혼을 앞둔 터라 무척이나 예민한 상태이기도 했지만 마음에 계속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남친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해주었던 그 회원에게 또다시 연락했지만 더 이상 말을 꺼려 했습니다. 그냥 남의 일처럼 예비 신랑이 좋은 사람일 거라고 하면서 그래서 결혼하는 것 아니냐며 자기는 더 이상 해줄 말이 없다면서 괜히 말을 꺼냈다가 자기 한 말 때문에 싸우건 하는 건 원치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걱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가 말을 했다는 말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또 부탁했습니다. 자기가 입이 가벼워서 말을 해놓고도 불안하다고 하더군요. 분명히 알게 되면 자기 집으로 쫓아와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결혼할 남친을 상당히 두려워했어요. 이 정도였다니 기가 막혔네요. 내게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어쩌다가 그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결혼할 남친의 모습은 참 이성적이었고 진중해 보였어요. 그래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형이 상견례 때도 나오지 않으셨는데 지금 어디에 사시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형은 지금 외국에 나가 있어. 회사 일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결혼식 때도 못 올 것 같아.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회사에 다니시냐고 물었더니 무슨 무역회사라고 했는데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얼버무렸어요. 형이 다닌 회사도 기억 못하는 동생도 있네? 라고 했더니 피식 웃고 넘기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에 남친의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런저런 안부를 묻고 결혼식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가 그러던데 배다른 형이 지금 교도소에 있어서 우리 결혼식 때 올 수 없다고 했는데 어쩌다 거기에 가게 된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언니한텐 절대 말하지 말라더니 라고 하면서 언니, 오빠가 말할 리가 없는데 오빠가 말해줘서 안 거 맞아? 오빠한테 물어보고 저한텐 묻지 마세요. 저 이만 끊을게요. 라고 황급히 끊어버렸습니다. 상당히 목소리가 떨리는 것이 결혼할 남친을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결혼은 바로 코앞인데 결혼할 남친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을 하나씩 알아갈수록 영 개운치 않은 무언가가 있는 듯 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 이 시점에서 저는 잘하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시작부터 나를 속이려는 결혼할 남친에게 내 인생을 맡겨도 되는 것일까? 하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도 또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일이라서 벌써부터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의심을 하게 되면 결혼 후엔 얼마나 더 힘들어질까 싶었습니다. 또 어떤 일로 나를 속일지 알 수 없으니까요. 아무리 내가 나이가 차서 결혼 시기가 지났다 해도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남친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혼을 잠시 보류하자고 했어요. 이유는 아직 결혼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만 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미안하지만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마음 변할 리 없으니 기다리지 말고 다른 여자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심이냐면서 이거 장난 아니지? 라고 하면서 농담으로 받아들이더군요. 그러다가 진심으로 제가 아직 확신이 생기지 않아서 결혼을 할 수 없다고 장난이 아니라고 했더니 한참을 말이 없다가 그러더군요. 그럼 그동안 결혼을 두고 장난쳤냐면서 욕도 문자를 계속 날리면서 전화 받으라고 난리 쳤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고막이 나갈 정도로 큰 소리로 고래고래 별 희한한 듣도 못한 소리로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모두 다 녹음했어요. 결론은 대충 이런 거였어요. 회사 사람들, 친척들 모두에게 전부 다 결혼식 청첩장을 돌렸는데 이제 와서 결혼 안 한다고 하냐고 하는 거였죠. 사람 우습게 쪽팔리게 만들어도 되는 거냐고 지랄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좀 쪽팔리는 게 대수냐고 했어요.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참을 떠들어도 대꾸를 하지 않으니 제 뿔에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마디 했습니다. 너랑 결혼을 포기한 이유를 보내줄게. 그리고 다시는 이런 통화하기 싫으니 연락하지 마라. 결혼식장 예약은 네가 했으니 네가 취소해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녹음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배터리를 빼버렸네요. 그리고는 절대 연락을 받지도 않았고 저희 부모님께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고 당분간 부모님 댁에서 지냈습니다. 혹시라도 혼자 살고 있는 제 아파트에 찾아올까 봐서 걱정이 되었었네요. 그래서 아파트도 내놓고 이사해버렸습니다. 결혼식 취소로 인한 부수적인 문제는 친정아버지와 사촌오빠가 나서서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예물예단 서로 주고받은 게 없으니 복잡할 것도 없었어요. 그 사이에 당시 남친은 여러 번 회사 앞에 찾아오곤 했었지만 저는 전혀 대꾸하지 않았고 강경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 남친이 저에게 왜 파혼당했는지를 충분히 알게끔 말해줬다고 생각하지만 마냥 자기 잘못도 깨닫지 못하고서 억울해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충분히 변화된 모습으로 다른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은 남편 사연으로 간암으로 생사를 다투는 어머니를 버린 아버지가 병들어 왔는데 누구세요? 란 주제입니다. 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의 남편은 지금 55세입니다. 최근에 오랫동안 서로 연락을 끊고 살았던 시아버지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 배웠었죠. 시아버지 연세는 85세가 되셨고 몸이 많이 편찮으신 상태입니다. 남편은 저에게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남편에게 시아버지가 연락을 해오셨던 모양입니다. 결혼은 한 번도 시아버지에 관해서 해줄 말이 없다고만 해서 들어보지 못했지만 손이 시누이를 통해서만 대충 시아버지를 굉장히 싫어한다고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네요. 거동이 매우 불편하신데도 어떻게 찾아왔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오시자마자 어이쿠 힘들다고 하시면서 그대로 거실에 대자로 들어 누우셔서 일어나지 않으시네요. 마침 다행히 남편이 집에 있던 주말에 오셔서 망정이지 다른 날 오셨더라면 참 난처했을 뻔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 얼굴도 몰랐으니 말입니다. 남편이 많이 늙으신 시아버지를 반기지는 않았지만 마지못해 이왕 오셨으니 들어오시라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시자마자 거실에 누워서 몸이 좋지 않아서 일어날 수 없다며 대자로 누워서 끙끙 앓아 누워 계셨어요. 저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남편 얼굴만 쳐다보는데 남편은 화가 난 모양으로 베란다로 가더니 한참을 안 피던 담배를 피더니 그때까지도 자기 집처럼 대자로 누워있는 늙은 시아버지를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내려다보더군요. 아버지 일어나세요. 여기 아버지 집이 아니고 내 집이에요. 일어나서 할 말 있으면 하고 얼른 가세요. 했습니다. 그런데도 신용방구도 하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더군요. 그러기를 2시간 누워 계시더니 저를 쳐다보고는 네가 며느라가냐? 하고 물으시길래 네 하고 짧게 대답했더니 밥 좀 다오 배고프다 하시네요. 여전히 누워서 머리만 살짝 쳐든 채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옆에서 지켜보다가 밥 얻어먹으려고 왔어요? 밥 못 주니까 아버지 집에 가셔서 잡수세요 하고 무참히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보고 밥 차릴 필요 없다고 하면서 남편이 누워있는 시아버지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서 질질 끌고 현관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말리려고 하니까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그럴만해서 그런 거니까 저보고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못 볼 것을 보는 것처럼 놀랐어요. 남편은 아버지랑 할 얘기가 있으니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재촉해서 할 수 없이 안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늙은 시아버지를 현관 쪽에다 끌어다 놓고 뭐라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들리진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남편이 조곤조곤히 시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궁금해서 문을 열고 빼꼼히 내다보니 억지로 시아버지 발에 신발을 신기고 밖으로 끌고 가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연신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니다. 다시는 오지 마시라고 하더군요. 그때까지도 시아버지는 일어서서 걷지를 않으시고 마치 사지마비인 것처럼 총 늘어져서 남편에 의해 억지로 끌려나가는 모양새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까지 함께 타고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참 황당했네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뵙지 못했던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나타나시다니. 무슨 일이지? 하고 무척 궁금하더군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로 다른 아주머니를 만나서 잘 살고 있어서 서로 연락하지 않고 산다고만 들었을 뿐이라서요. 친우에게 전화해서 여차여차 해서 시아버지가 찾아왔었노라고 말했더니 이제 돈 떨어지고 챙겨주는 할머니가 없으니 기대려고 온 거네. 옳기는 모른 척하고 오빠가 하는 대로 그냥 둬요. 했습니다. 좋지 않은 가정사라서 옳겐 때까지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혹시라도 혼자 있을 때 찾아오더라도 선뜻 문 열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아니, 어떻게 어른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문을 안 열어줘? 라고 했더니 남편은 아무튼 절대 열어주지 말고 배를 계속 누르더라도 모른 척하고 자기한테 전화하라네요. 제가 아무리 아버지한테 불만이 많더라도 너무 심하게 내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그럴만 하니까 그런 거니까 문 열어주지 말란 말을 귀담아 들으라고 하네요. 남편도 스트레스 받고 이래저래 복잡해 보이는 얼굴이라서 풀어줄 겸 해서 와인 두 잔을 내오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와 어떤 사연이길래 그러냐고 말해달라고 했더니 와인 한 모금씩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첫마디가 당신 앞에서 이런 모습 보여서 창피하다. 하지만 왜 그런지 말해주면 내 심정을 이해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법대 2학년 때였다고 합니다. 오롯이 혼자 집안 살림과 생계를 도맡다 했던 어머니가 과로로 갑자기 쓰러지셨답니다. 응급실로 직행해서 검사를 대충 받아보니 다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했고 간암 진단이 나왔대요. 어머니 나이 51세 때였답니다. 남편은 그때 당시 어려운 형편에 지방에서 올라와서 장학금 받아가며 법대를 다니고 있었고 본격적으로 2학년 때부터 고시 준비를 하려던 참이었답니다. 그것이 시어머니의 평소 희망이었기 때문에 간암 진단 받았어도 동생은 신경 쓸까 봐서 알리지 않았었답니다. 그동안 시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만으로 쓰면서 살았고 한 번도 돈이란 걸 벌어본 적이 없었다네요. 어렸을 때부터 세숫물도 발 씻을 물도 다 가져다 준 물로만 씻었고 차려진 밥상에 밥만 드실 줄 알았지 숟가락 수저도 다 다른 사람이 가져다 줘야 할 만큼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무의도식한 생활을 하시는 분이었대요.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재산이 꽤 됐었는데 그걸 혼자 틀어쥐고서 시어머니에게는 한 푼도 안 주고 자식들에게조차도 아까워서 인색하게 구시면서 고모들이나 다른 친척들한테는 물 쓰듯이 인심을 썼다네요. 처자식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펑펑 쓰면 최고다고 넘버 원이다라고 치켜 세워주니 그 맛에 보증이다 뭐다. 남 좋은 일은 다 하면서 처자식은 거지같이 대했고 시어머니는 종년 취급하고 자식들은 그 종년의 자식 정도로만 생각했다네요.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었고 꽃감이나 육아가 있으면 자식들 먹을까봐 벽장에다 열쇠 채워놓고 혼자서 몰래 먹었는데 먹다가 들키면 침 흘리고 쳐다보는 강아지 새끼한테 던져주는 것 마냥 하나씩 톡 하고 던져주는 게 다랍니다. 그러면서도 손님들이 오면 벽장에 있는 맛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다네요.
밥 먹을 때도 고기 반찬이나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오면 겸상은 절대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거짓대 같은 자식과 마누라가 자기 먹는 반찬을 손대는 걸 용납 못한답니다. 고기도 가장 좋고 맛있는 부위를 줘야 했고 자식은 먹다가 남은 걸 먹으라고 옛다 하고 던져준답니다. 자식 입에 들어가면 먹지 않아도 배부르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데 맛있는 반찬에 두어 번 젓가락질하면 못 먹게 젓가락으로 막으면서 인상 팍 쓰면서 그만 먹어 라고 해서 밥상 앞에서 서러워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 진짜 거짓대 마냥 아버지가 밥 먼저 먹는 걸 쳐다본 다음에 남은 반찬을 먹는 것이 습관이 되었답니다. 엄마가 맛있는 반찬 꼼쳐두고 아버지 몰래 방에 숨어서 먹일 정도로 오로지 자신밖에 모르는 인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 웃긴 게 아버지 집에 들어간 것도 모두 다 엄마가 밖에서 나가서 죽으라고 일해서 번 돈으로 먹는 거였고 생활비 한 푼 안 내놓았다고 했어요. 엄마가 아버지와 싸우기도 지치고 애들은 먹여 살려야 했기에 양장 재봉 기술로 돈을 벌어서 학교도 다니고 책값도 내고 했다네요. 시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남들 복노릇만 하다가 할아버지 재산을 무의미하게 탕진하고도 엄마가 재봉일로 바쁠 때 한 번도 집안일 도와주지 않고 할 일이 없으니 도박이나 노름이나 술집에 아줌마들 만나고 다녔다네요. 돈 많고 땅이 많았던 할아버지가 시아버지의 다른 형제들 두 분은 일본에 유학을 보내 대학까지 가르쳤는데 시아버지는 겨우 중학교만 공부시켰답니다. 시아버지 말로는 할아버지가 막내라서 이뻐해서 곁에 두고 싶어서 농사 지으며 그 많은 땅들을 지키라고 공부시키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건 핑계랍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니 머리 나쁘고 게으른 아버지가 공부를 하기 싫어하니까 할아버지가 땅 지키며 농사 지으면서 고향 땅을 지키라고 형제 중에서 제일 많이 땅을 물려주셨다고 했습니다. 두 고모들도 있었는데 고모들한테는 부잣집에 시집 보내고 혼수만 잘해서 보냈지 따로 땅을 물려주지 않아서 맨날 아버지를 꼬드겨서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못 살게 하고 사이를 더욱 갈라놓게 하면서 시아버지가 물려받은 땅을 호시탐탐 노리더니 당시에도 우리나라에 없던 대형 선박을 사들여서 선박업을 시작했는데 보증을 사달라 하고 또는 사업자금을 투자해달라고 하고 갖은 가문이설로 두 고모들이 하이에나처럼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에 침을 흘리며 이리저리 뜯어먹으니 시아버지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뜯어서 나눠줬답니다. 그리고 흥청망청 술집에 가면 기생들이 갖은 교태를 부리며 반겨주니 세상에 온갖 즐거움을 다 누리고 사셨다네요. 그리고 가열차게 시아버지의 유산의 상당 부분을 큰 고모의 선박업에 투자했었는데 불법 약물 밀반입 건으로 일본에 강제로 납포되어서 그 많은 투자 금액과 보증 선고까지 해서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었고 주택 건설업이 한창 붐이었던 시절 작은 고모와 고숙이 시아버지의 돈으로 건설업을 시작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지다가 고숙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비명 행사하시는 바람에 받을 돈은 사라지고 줄 돈만 줄을 서니 시아버지가 투자한 금액뿐만 아니라 보증서 준 것도 다 갚아줘야 해서 그나마 남아있는 유산도 다 두 고모님들한테 한 큐에 날려보내버렸답니다. 그런데도 웃기게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더래요. 두 고모들이 미안해하고 자기 오빠가 최고다며 시아버지를 축켜 세워주니 그것으로 됐다는 듯이 너무 너그러웠는데 자기 처자식한테는 거지 비렁뱅이 보듯 인색했다고 합니다. 결국엔 처자식에겐 돈 한 푼 안 쓰고 혼자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동안에 할아버지가 대대로 잘 지키라고 유언까지 하신 한옥 대골 귀화집도 처분하고 두 고모들의 보증빚과 사업적으로 진 빚까지 다 갚아주느라 그 많은 땅과 농가밭을 팔아 헤쳐드셨다네요. 그리고 남은 돈을 마누라나 자식들 중에 누군가 훔쳐갈까 두려운 듯이 커다란 금고 속에 숨겨두고 금고가 있는 방에는 절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걸어 잠궜다고 했습니다. 두 고모들은 오빠인 시아버지가 영원한 봉이어서 항상 살랑살랑 거리며 시아버지를 지능적으로 잘 꼬드겨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사이를 딱 갈라놓으니
그나마 얼마 남아있지 않은 시아버지 돈마저 야금야금 훑어두시려고 문턱이 닳도록 시시때때로 드나들었다고 했답니다. 시아버지는 처자식보다도 두 고모에게만 돈을 썼고 거짓말 같지만 처자식한테는 한 푼도 안 썼답니다. 두 고모들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사이를 확실히 갈라놓아야 시아버지 돈을 뺏어가기 수월해서 어떡하든 시어머니와 조카들에 대한 중상모략이 도가 지나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시아버지한테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간사하게 잘하면서 시아버지를 이용해 잡수는지 시아버지는 두 고모들을 끔찍이도 잘 챙겼다고 했습니다. 생활비도 주지 않으면서 남들은 밥을 굶고 사는 집도 있는데 부잣집에 시집와서 호강하는 줄 알라고 했다네요.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시어머니는 두 고모들의 시자짓에 힘들어했고 시아버지의 무관심과 무책임에 고통받았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과로로 쓰러진 때도 두 고속들이 모두 바깥에서 비명 행사해서 불쌍하다고 시아버지가 한약으로 몸보신 시켜준다며 오라고 했답니다. 한 달 동안이나 방 하나를 차지하고 손 하나 까딱 않고 시어머니가 해준 밥상에 시어머니가 다려준 한약에 그렇게 퍼질러 있었던 중이었답니다. 생활비 한 푼 안 쥐어주면서 동생들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고 처자식 한약 한 번 안 쥐어준 사람이 두 고모들 위해서 한약을 척하니 사와서는 정성스럽게 다려서 잘 해먹이고 보살피라고 하더랍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네요. 거짓말이다, 주작이다, 자작이다는 둥, 왜 생활비도 안 주는데 자식 낳고 살았냐는 둥, 이해할 수 없다는 둥, 세상 일은 자기가 겪어보지 않고는 함부로 말을 못하는 법입니다. 자기 경험과 환경을 둘레에서만 이해가 가능하니까요. 그 시절에는 그렇듯 여자들이 핍박받고 살면서도 큰소리 한번 못 치던 시대였나 봅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이나 두 고모들을 병간호하듯 케어하고 집안 살림을 혼자 도맡하면서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밀린 양장 재봉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과로로 쓰러졌겠습니까? 그 지경이 되도록 시아버지는 전혀 몰랐었다고 했고 응급실에 실려갈 때도 남보듯 하면서 병원에 따라오지도 않았다네요. 뻔뻔한 두 고모년들은 시어머니가 쓰러진 바람에 자기들만 난처해졌다고 하더랍니다. 시어머니가 가난 판정이 났을 때에 친척 중에 의사인 사촌이 있는데 서울에 가서 가난 방면의 명이라고 소문난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빨리 가는 것을 강력 추천하더랍니다. 그런데 두 고모들이 여기에도 큰 병원이 많은데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시아버지도 굳고 마다했다네요. 두 고모년들이 서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자기네들을 성가시킬까 봐서 그랬다는군요. 참 간사한 악귀 같은 존재들이었답니다. 지네들 둘씩이나 와서 아픈 치레하면서 한약 다려 먹이느라 병이 들었는데 행여나 병간호 하랄까 봐서 그 난리를 치는 걸 보면 천벌 받을 거라고 옆에서 지켜보던 동생이 말하더랍니다. 이러다가 엄마가 죽겠다 싶어서 아가씨가 하는 수 없이 그때서야 간암 진단받은 지 꽤 지난 시점에 울면서 시어머니 소식을 남편에게 전했다고 해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던지 남편은 지금도 그 아리고 슬펐던 기억이 선명히 떠오른답니다. 아직 한참 젊은 나이에 간암 말기라니. 이제 고시만 합격하면 엄마랑 동생과 서울로 데려와 함께 살고 싶었는데 엄마 고생 안 시키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기차 타고 내려가면서 어찌나 울음이 나오던지 엄마가 불쌍해서 어찌나 슬프던지 그때의 그 심정은 말할 수 없이 기가 막혔답니다. 바로 병원에 달려가 보니 막상 엄마 얼굴을 보니 조금 안심이 되더랍니다. 얼굴이 약간 부었을 뿐 병자라고 보기에는 아직 안색이 나빠 보이지 않아서 희망이 생겼다네요. 담당 의사의 상담을 받아보고서 서울로 가는 것을 결정했답니다. 남편이 아는 친척을 총동원해서 간암으로 유명하다는 의사가 있는 병원에 진료 예약을 걸어두었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중에도 시아버지는 병원에도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의사는 자꾸 보호자를 찾는데 이제 각 고등학교를 졸업한 딸이 보호자를 자청하니 의사들도 아버지 오시라고 하는데도
네 알아서 하라면서 한 번도 오지 않으셨다네요. 물론 병실엔 소식 듣고 찾아온 친척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병실에 한 번도 와보지도 않고 어린 동생 혼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더래요. 그 와중에도 동생 혼자서 아픈 시어머니 병간호하느라 힘든데 시아버지가 집안 살림 해가며 병간호하라고 소리 질렀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시어머니를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한다고 하면서 병원비 달라고 하니까 욕을 있는 대로 하면서 돈 없다고 하면서 무슨 돈지랄을 하려고 서울까지 가서 치료받으러 가냐면서 돈 있어도 못 준다고 하면서 길을 쓰고 날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돈 아까워서 엄마가 죽어도 좋아요? 하니까 니미럴 죽든지 말든지 지 팔자 소관이지 나하고 뭔 상관? 니 알아서 해라. 난 못 준다고 하더래요. 그러자 남편이 시아버지한테 전 돈 때문에 엄마 죽는 건 못 봐요. 아버지가 안 내놓으시면 강제로 뒤져서라도 뺏어서 가져갈 테니까 좋은 말할 때 내놓으세요. 라고 했더니 알았으니까 좀만 기다려 하고 금고가 있는 방에 주섬주섬 들어가길래 남편이 이때다 싶어 잽싸게 따라 들어갔다네요. 금고문을 열려다가 닫아버리는데 남편이 강제로 금고문을 열어서 보니 돈뭉치가 한가득 있더랍니다. 세상에 이렇게 돈이 많이 있으면서 서울에서 공부하는 아들을 위해서 방 한 칸을 해주지 않았다니 순간 기가 찼다네요. 사실 그때 남편은 방 구할 돈이 없어서 선배 소개로 가정집에서 기숙하면서 과외교사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욕지거리 퍼부으면서 나가라고 소리치는데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금고에 있는 돈을 한 뭉탱이 집어들었답니다. 그걸 보는 시아버지의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아까운 내 돈 하는 것 같았대요. 남편은 그때 당시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럽단지 한 대 쥐어 패고 싶었답니다. 오히려 그 돈 또 엉뚱한 데다가 날려버릴 게 뻔해서 오히려 남편이 더 금고에 남아있는 돈이 아까워 미치겠더랍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남편은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이 돈으로 아버지 때문에 병든 엄마 치료해야 되는데 아까워요? 하고 눈을 희번덕거리며 달려들자 그때서야 아무 말도 못하더래요. 남편은 그때도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밉던지 아버지 돈 간수 잘하세요. 엄마 병원비 얼마나 들지 모르지만 하는 데까진 최대한 치료해야 되니까 아셨죠? 라고 했더니 눈을 부릅뜨고 마치 내가 돈을 훔쳐가는 생도둑 보듯 했다고 합니다. 그런 후 바쁘게 동생과 함께 시어머니를 모시고 예약 후 최소 한 달 이상 걸린다던 의사의 진료를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많이 기다리지 않고 받게 되었는데 그래도 경과는 좋아지지 않았답니다. 그런 정신없는 중에도 병원에 한 번을 내다보지도 않는 아버지를 원망하지는 않았는데 서울에 사는 두 고모년들은 병원에 자신들이 아프다는 핑계로 한 번을 내다보지 않더랍니다. 분명히 서울에 있을 곳도 마땅치 않아서 엄마를 간호하는 동생이 병원 간이 침대에서 불편하게 쪽잠을 자면서 고생하는 줄 알면서 한 번도 고모 집에 와서 쉬었다 가라는 말을 안 하더랍니다. 우리 집에 문턱이 닳도록 자유롭게 드나들던 인간들이 끽소리도 안 하더래요. 시어머니가 아무래도 장기 입원할 것 같고 어차피 서울에 저와 동생이 기거할 만한 전세방이라도 필요할 것 같아서 시아버지를 만나서 단판 짓고 올 생각으로 집으로 내려갔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살던 집에 다른 사람이 이사와서 살고 있었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몰래 집도 팔고 도망가고 없더랍니다. 정말 힘 빠지고 기가 차더래요. 다른 부모 같았으면 아들 고시 공부하라고 신경 안 쓰이게 직접 마누라 병간호 할 텐데 우리 엄마는 무슨 복이 없어서 이런 남편을 만나셨나 하고 기가 막혀서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마누라 병원비 되게 아까워서 버리고 도망친 거였답니다. 어디로 꽁꽁 숨었는지 수소문해도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당장 병원비며 동생과 엄마의 옷가지들도 함께 다 사라져서 망연자실하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병든 엄마를 버리고 도망쳤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장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 학교 휴학하고 과외를 몇堂씩 해가며 급한 대로 월세로 방을 구하고 죽어라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용을 쓰고 다녔답니다. 속 모르는 선배들이나 교수님은 돈독이 올랐나라고 할 만큼 미친 듯이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었답니다. 고시 공부 안 하냐고 하는 주변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답니다. 어머니 병원비와 간호하는 동생에게 생활비를 보태줘야 했기 때문에 고시 공부라는 그런 호사를 누릴 수는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 남편의 노력에도 시어머니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눈이 펑펑 쏟아지는 어느 날 하늘나라로 가셨답니다. 생각보다 많이 버티지 못하시고 병원에 이송된 지 1년 만에 돌아가셨답니다. 시어머니 장례식에서 시아버지 소식을 친척들을 통해 들었다네요. 어떤 여자랑 살림 차리고 잘 살고 있다고 하더랍니다. 맘만 먹으면 시아버지를 찾아가서 멱살을 잡을 수도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이 마당에 별로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 이젠 더 이상 그 면상을 보고 싶지도 않았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서로 찾지 않았는데 10여 년 전부터 간간히 한 번씩 근무하고는 사무실로 찾아왔답니다. 오든지 말든지 아무 말 없이 내보내곤 했는데 잊을만 하면 찾아오곤 하더랍니다. 아마도 일하는 사무실로 오면 큰 소리로 멀리 내치지 못할 거라 생각한 모양인데 이젠 집에까지 찾아오다니 정말 낯짝도 두껍다고 했습니다. 돈 떨어지고 기운이 떨어져서 여자도 도망갔을 테고 몸은 아프고 의지할 때가 필요한 모양인데 처자식을 버렸으면 더 이상 내 아버지도 아니니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아마도 또 집에 찾아올 것 같으니 아무리 처량한 모습이어도 그 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도 알았으니 걱정 말라 했습니다. 또 찾아오시면 어떤 일 있어도 문 열어두지 않을 거고 바로 즉시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많이 가엾습니다. 그 옛날 시아버지랑 사시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같은 여자로서 가슴이 먹먹합니다. 한 번도 뵙지 못했지만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님, 훌륭하신 어머님의 아드님과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곳에서 평안히 쉬십시오 하고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내일은 남편과 함께 어머님 산소에 가봐야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 부탁드려요. 그리고 사연 제보도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40대 초반 초등학생 두 아들을 둔 전업주부입니다. 2년 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일과 육아 병행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사실 승진서열에서 2번이나 밀리다 보니 회사 다닐 마음이 없어진 것도 한몫했었죠. 나름 수포응원처럼 직장일도 육아도 완벽히 해내리라 맘먹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맨날 퇴사할 핑곗거리만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과감히 그만뒀습니다. 마땅히 다른 이직할 곳을 정해놓은 것도 아니었고 한번 회사를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들자마자 아침마다 출근이 괴롭고 힘들어서 그동안 죽어라 달려온 나를 위한 보상과 내 인생의 휴지기를 두자는 의미에서 퇴사했었습니다. 퇴사 후 처음 한 달 동안은 정말 꿀맛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미친대기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애들 깨우고 씻기는 것 확인하고 아침거리 챙겨주고 머리도 제대로 못 말리고 헐레벌떡 주차장에 뛰어나가고 오늘은 제발 길이 막히지 않기를 직통 파란불이길 바라면서 마음 졸이기 등 지각하지 않으려고 회사에 도착하고서도 냅다 달려서 출근 체크하기, 화장하기 등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여유롭고 좋았습니다. 늘어지게 아침 TV도 시청하면서 즐기는 나 혼자만의 시간이 정말 좋았죠. 그렇게 1년을 지내다 보니 세상에 펑퍼짐한 아줌마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처음에는 잘 깨닫지 못했어요. 직장 생활할 때 늘 사람 속에 치여 산 것 같아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외출을 잘 하지 않았고 집에만 콕 있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벌써 13kg나 체중이 증가했는데 멍청한 저만 몰랐더라고요. 마냥 처녀 같은 아줌마일 거라고만 생각했었던 겁니다. 퇴사한 지 석 달 정도 되었을 때 시아버지 추도일이었어요. 퇴사 후로 처음 본 형님이 눈이 동그래져서 얼굴이 엄청 좋아졌네 하면서 건강해 보여서 좋아 보인다고 하길래 말 그대로 얼굴이 혈색이 있어 보여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뒤따라오는 남편한테는 정색을 하면서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고 저를 쳐다보면서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이건 뭐지? 왜 남편이 살이 빠졌는데 나를 아래 위로 기분 나쁘게 훑어보는 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완전 우리 형님은 기분 나쁜 표정으로 저를 쏘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왜요? 형님? 그랬더니 우리 형님 하는 말이 아니 동생 집에 있으면서 내 동생 밥 안 차려주나? 왜 이렇게 말랐어? 하는 거였어요. 마침 시어머니도 거실로 나오시는데 형님이 하는 말을 들으시면서 시어머니도 남편 보고 살이 너무 많이 빠졌다고 하시면서 시어머니도 저를 아래 위로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형님 말씀도 참 제가 설마 하니 남편 밥도 안 차려주겠어요? 주영이 아빠는 원래부터 살이 안 찌는 체질이잖아요. 남이 들으면 마누라가 밥 안 먹여서 살이 빠진 줄 알겠네요.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남편 얼굴을 만지작거리시면서 네 색시는 이렇게 달덩이 같은데 너는 이게 뭐냐? 삐쩍 말라갖고 하시는 겁니다. 시어머니 말씀에 속으로 빈정이 상했지만 아무 말 않고 있었더니 손아래 시누이가 쪼르르 나오더니 기름 붓네요. 올케 언니는 무엇을 먹고 그렇게 건강해졌어? 완전 보기 좋네. 회사 안 다니니까 편해서 그런가 봐. 그런데 오빠는 해도 해도 너무했네. 오늘 온 김에 몸보신 좀 해야지. 혼자 돈 벌어서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그 몸으로 되겠어? 하면서 형님, 시어머니, 손아래 시누이가 계속해서 남편이 너무 말랐다며 하고 혀까지 차면서 속상히들 하는데 가만히 보니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를 갖다 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더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은 장가 가면 살이 쪄서 다이어트 하네 어쩌네 한다더만 주영이 애비는 갈수록 살이 빠지니 원. 야, 주영이 엄마야. 너네 친정엄마는 사위 보약 해 먹이지도 않으신다니?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네? 보약이요? 라고 했더니 아니 남들은 사위 고생한다고 원래 친정어머니가 다 보약이다 뭐다 해먹인다는데 못 얻어먹은 것 같다시며 이젠 혼자 벌어서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하는데 등골 빠지게 생겼다며 남편을 보면서 안쓰럽다고 계속 잔소리 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손아래 시누이가 손이 시누이한테 언니도 살이 너무 많이 쪘어. 살 좀 빼. 언니 시어머니가 엄마 욕하겠네. 언니만 살이 띠룩띠룩 쪘다고 했습니다. 완전 열받더라고요. 저 들으라고 한 소리가 분명한데 남편은 눈치도 없이 요새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넋두리를 하고 자빠졌네요. 아니 남편이 살 빠지는 게 여자 책임입니까? 남편이 입맛 없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요즘 못해서 먹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잘해 먹인다고 했어요. 애들도 잘 먹고 주영이 아빠도 해준 밥 잘 먹는데 살이 안 찐 것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뒷목 잡고 넘어지겠더라고요. 네가 좋아하는 거 말고 주영이 아비가 좋아하는 걸 해줘야지. 맨날 네가 먹고 싶은 것만 하니까 네랑 애들은 토실토실한데 올 아들만 삐쩍 말랐잖아. 속상해 죽겠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아래 시누이가 저보고 도대체 몸무게가 몇 킬로나 되냐고 하면서 회사 그만두니까 엄청 편한가 보다고 건강해서 보기 좋네 하고 또다시 빈정거리듯이 말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언니 형님한테는 언니는 살 좀 빼. 여자가 살찌면 욕 얻어먹네
하는 거였어요. 저 들으라고 한 소리가 분명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가씨, 지금 나 들으라고 한 소리지? 내가 살이 찌고 오빠가 살이 안 쪄서 불만이나 이건가?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네. 뭐야? 내가 조용히 아빠 보모야 뭐야? 손발이 잘렸어? 병신이야? 밥 더 먹여주게? 라고 했더니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는 어머니, 제가 주영이 아빠보다 밥 잘 처먹고 일 안 하고 놀아서 정말 죄송하네요. 제가 어머니한테 욕 얻어먹지 않으려고 수영장 헬스에 요가에 하루 종일 열심히 운동해서 꼭 살 빼가지고 어머니 다시 찾아뵐게요. 하고 남편에게 얘들 잘 챙기라고 하고 휑 하니 그대로 나와버렸습니다. 추도식이고 뭐고 완전 열불나서 잠깐이라도 한 공간에 있을 수 없어서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이 따라 나와서 아버지 추도일인데 뭐 어쨌다고 예민하게 구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더 성질나서 그랬습니다. 왜 네가 살 빠진 걸 며느리 탓하냐고. 사실 네가 살 빠진 게 아니라 내가 살찐 게 꼴보기 싫어서 트집 잡는 거 아니야. 내가 회사 다니고 날씬할 때는 아무 말 없다가 살찌고 볼품 없어지니까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고 했어요. 그 뒤로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살 빼서 찾아뵈러 온다고 큰소리 쳤으니 전 그때부터 다이어트 바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몸무게를 쟀더니 13kg가 쪘던 겁니다. 오마이갓. 이 정도로 체중이 많이 증가한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시집 식구들이 회사 그만둔 것도 얄미운데 돼지 같은 몰골로 나타났으니 완전 우습게 본 거라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엄청 자존심이 상해서 굳은 결심하고 다이어트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수영장 등록하고 요가하고 줌바 댄스도 등록했습니다. 애들이 없는 시간대에 최대한 활용해서 집에 있는 시간을 줄여가며 운동에 올인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예전의 몸매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딱 1년 만에 13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고시학원도 등록했습니다. 남편에게 일찍 퇴근해서 오라고 닥달하고 저녁 강의를 들으러 갔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니 몸무게도 원래대로 돌아왔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따게 되어서 바로 부동산 실무교육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시아버지 추도식도 치르지 않고 성질내고 나가버린 후로 시집 식구들이 따로 연락해오지 않았어요. 살을 빼서 찾아뵙겠다고 큰소리치고 나간 터라 1년 동안 한 번도 시어머니께 찾아가 뵙지 않았습니다. 괘씸죄에 걸려서 혼내실 만도 한데 시어머님이 참고 기다려주시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그때로부터 완전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인중개사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걸 보고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덕분에 알차게 1년을 잘 보냈어요. 그렇지 않았음 지금도 펑퍼짐한 아줌마로 남아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저는 지금 예전에 가벼워진 몸매와 자격증을 하나 들고 있으니 무척 뿌듯합니다. 남편도 저를 따라서 수영장에 등록해서 운동을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은 찌진 않았지만 근육이 많이 생겨서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애들 데리고 인사드리러 가자고 했습니다. 1년 동안이나 찾아뵙지 않았으니 시어머니 폭발하시기 전에 얼른 가서 머리 조아리자고 했어요. 남편한테 시켜서 형님과 손아래 시누이도 불렀습니다. 시어머니 댁에서 고기 구워 먹자고 고기도 시어머니 좋아하시는 통삼겹으로 준비해갔어요. 형님과 손아래 시누이는 세상에 별일을 타보겠네. 해가 서쪽에서 떴나? 1년 동안 남보듯 하며 왕래도 하지 않던 올케가 온다고 한다니 하며 놀라워했다네요. 1년 만에 뵙는 시어머니께 그동안 불효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첫마디로 머리 조아리고 인사드렸더니 피식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덕분에 운동 열심히 하고 밥 덜 처먹고 해서 다시 날씬해졌다고 빙그르르 돌면서 자랑했더니 시어머니께서 진심으로 기뻐하시며 손뼉까지 치시면서 엄청 이뻐졌다고 칭찬하셨어요. 하지만 주영이 아빠 살 찌우는 데는 실패했어도 근육 찌우는 데는 성공했다고 불효 며느리지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교 섞게 말씀드렸더니
살보다 근육이지 하시면서 잘했다며 용서해 주신다고 너무도 쉽게 말씀하셔서 정말 유쾌했습니다. 아,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딴 것도 자랑했더니 그 어려운 것을 땄냐시며 칭찬하셨습니다. 뒤늦게 시댁으로 온 형님도 날씬하고 더 예뻐진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서 엄청 부러워했어요. 그 어렵다던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동차 합격했으니 축하 파티 하자고 하셔서 그 옛날 일은 눈 녹듯이 녹아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쌩콩한 우리 아가씨도 머쓱해하면서 올케한테 미안했다며 다시는 버르장머리 없이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먼저 말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했어요. 뭐 덕분에 살도 잘 빼고 자격증도 따고 했으니 서로서로 용서하자고 하면서 함께 웃었습니다. 저도 착한 올케나 며느리는 못 되니 앞으로도 서로 잘하고 살자고 하면서 고기쌈 싸서 남편 입에 보란듯이 계속 처먹였더니 시어머니랑 형님이랑 아가씨가 나서서 서로 저에게 고기쌈 싸주면서 올케도 먹으라고 난리네요. 저는 그냥 못 이긴 척 받아먹고 어떻게든 지영이 아빠를 살찌우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니 이구동성으로 괜찮다고들 하시네요. 이렇게 시댁 식구들하고도 마음을 열어놓고 다가가니 정말 가족까지 편해졌습니다. 우리 형님도 저처럼 운동 많이 해서 날씬해지고 이뻐지고 건강해지겠다고 당장 수영장 등록한다고 하시네요. 형님께 화이팅 하자고 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님도 아들 사랑, 자식 사랑이 과하신 우리네 어머님일 뿐이었어요. 어머님, 이젠 제가 어머님 이해 많이 해드리도록 노력할게요. 어머님 아드님 맛있는 거 많이 해서 잘 만들어 먹일게요.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사연 제보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면사입니다. 우연히 결혼할 남친과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기겁을 하고 함께 뛰쳐나왔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으로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5년 동안 사귀어 왔는데 양쪽 부모님도 서로 잘 알고 계십니다. 별다른 사건이 없으면 저희 둘을 결혼할 것으로 모두들 예상했었죠. 아버지가 전문직 종사자이셔서 개인 사무실을 갖고 계시는데 어쩌다 한 번씩 아빠 사무실에 찾아가곤 합니다. 그날은 토요일인데 아빠가 사무실에 급한 볼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출근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구두를 신으시려고 현관 신발장 앞에 서류 봉투를 놓았었는데 깜빡 놓고 가셨다고 하면서 엄마가 나가는 길이면 아빠 사무실로 혹시 중요한 서류일지 모르니 가져다 주라고 했어요. 바쁜 모양인지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주말에 늘상 결혼할 남친과 함께 보내시는 걸 아시기 때문에 미리 부탁하신 거였습니다. 물론 그날도 남친과 영화도 보고 여름 휴가를 어떻게 보낼지 하고 의논도 하고 남친 집에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언제 갈지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 데리러 온 남친 차를 타고 아빠 사무실로 먼저 향했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셔서 전화 드리지 않고 얼른 서류만 놓고 올 심산이었어요. 그렇지만 긴 장마로 비도 내리고 있고 남친과 오랜만에 아빠 사무실도 구경도 좀 할 겸해서 아빠가 괜찮다면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할 참이었습니다. 아빠 사무실은 2층이라서 바로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남친과 함께 아빠 사무실에 가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혹시 몰라서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직원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아빠 혼자서 일 보시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아빠 개인 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그래서 아빠를 놀래키려고 남친에게 조용히 하며 따라오라고 손짓하고는 살금살금 거리며 아빠 개인 사무실 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자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 직원인가? 그런데 직원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친밀한 관계처럼 보이는 그런 웃음소리였어요. 별 생각 없이 조용히 문을 빼꼼히 열었습니다. 그런데 웬 아주머니가 와 계셨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참 요상했습니다. 누가 봐도 연인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엔 문을 등지고 소파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한참을 뒤에서 남친과 그 모습을 어리 빠진 것처럼 놀라서 바라보고 있었는데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냅다 소리 질렀어요. 세상에 우리 아빠가 이런 사람일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를 놔두고 이 빗속을 뚫고 나와서 딴 여자랑 휘낙낙거리다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아빠가 죄를 짓긴 지은 모양이었습니다. 완전 열받아서 허리에 두 팔을 올리고 씩씩거리고 있는 딸을 보자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혔네요. 아빠를 쥐잡듯이 잡으려고 한 소리 할 참인데 남친이 엄마가 여기 왜 있어? 어? 하고 소리 지르네요. 그래서 돌아다 봤더니 살색이 다 된 얼굴로 남친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니 그럼 뭐야? 우리 아빠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입을 떡하니 벌리고 다물지 못할 만큼 놀라고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기가 막혀서 그냥 뛰쳐나오자 남친도 따라서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도무지 머리가 복잡해서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무작정 걸었어요. 그런 저를 남친이 정신 차리라며 인근 카페에 가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도 서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예비 사돈될 사람끼리 이게 무슨 경우에도 없는 짓인지 저대로 아빠한테 화가 나고 남친은 남친대로 남친 엄마한테 화가 났습니다. 아빠한테 전화가 여러 통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남친에게도 남친 엄마가 전화를 여러 번 하는 것 같은데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조금 안정이 된 후에 남친이 먼저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아예 두 분 모셔놓고 말 좀 들어보자 고 했어요. 저도 동의했고 남친이 남친 엄마에게 전화해서 카페 위치를 알려주고 두 분이서 함께 오라고 했습니다. 조금 지나서 두 분이 오셨어요. 카페로 들어서는 두 사람을 보는데 정말 엄마 생각이 나서 울컥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냥 왠지 모른 배신감에 화가 났어요. 아빠가 울고 있는 저에게 티슈를 건네주는데 무시해버렸죠.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아빠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갑자기 놀래게 해서 미안하다. 사실은 여기 있는 서준이 엄마는 너희들이 알기 훨씬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친구였었지. 그러다가 서로 좋아하는 사이가 되었어. 수연아, 결코 엄마를 배신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어쩌다 그렇게 돼버렸다. 라고 했습니다. 남친 엄마는 그때까지도 한 말 없이 아빠가 하는 얘기만 고개 숙이고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연이어서 서준이 엄마랑 내가 가까운 사이라 해도 변하는 것은 없다. 너희들의 결혼은 예정대로 할 것이고 서준이 엄마랑은 사돈으로 남는 거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는 듯이 아빠, 지금 우리 결혼하는 게 문제야? 아빠가 엄마 몰래 바람 피운 게 문제잖아. 엄마가 불쌍하지 않아? 엄마는 아빠가 바빠서 일하러 나가시는 줄 아는데 이렇게 딴 여자를 만나고 다녀도 되는 거냐고 했더니 미안하다고만 하시고는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자 남친이 남친 엄마에게 엄마는 언제부터 장인어른과 가까워진 거야? 계속 아빠 속이고 이럴 생각이었어? 이해가 안 되네. 나랑 수연이가 결혼할 걸 뻔히 알면서도 그랬다는 게 하면서 남친이 남친 엄마를 몰아세우자 아빠가 뭐나 되는 것처럼 꼴사납게 남친 엄마를 두둔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아빠가 얄미웠습니다. 서준이 엄마는 잘못 없다.
그냥 내가 좋아서 그런 거다. 다시는 맹세코 이런 식으로 만나지 않겠다. 한 번만 모른 척 해다오. 미안하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 믿을 걸 믿으라고 해야지. 아까 보니까 좋아 죽고 못 살다만. 차라리 엄마랑 이혼하고 좋아하는 여자랑 살아. 그게 더 깨끗하지 않겠어? 아, 그리고 난 우리 엄마 속이고 아빠랑 그렇고 그런 불륜 저지른 집안이랑은 절대 결혼은 못하니까 그리 아시고요. 우리를 속인 것처럼 엄마를 감쪽같이 속이고 살았는데 제가 안 이상은 절대 용납 못합니다. 오늘 우리한테 들키지 않았다면 얼마나 속였을까 생각하니 소름이 돋네요. 결혼 못한다는 소리에 남친이 징징 째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친 엄마한테 카페에 사람들이 다 쳐다보도록 소리쳤어요. 엄마, 어떻게 할 거야? 나 수연이랑 결혼 못하면 엄마 앞에서 바로 죽어버릴 거야. 라고 했더니 남친 엄마가 제 손을 잡고서 잘못했다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용서를 비실 게 아니라 저희 엄마하고 서준이 아빠한테 비셔야죠.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위자료를 두둑히 준비하셔야 할 거예요. 그동안 우리 엄마를 속이고 두 분이서 별짓을 다 하셨을 테니 보상은 해주셔야죠.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랑 남친 엄마를 쳐다보면서 두 분이서 우리 엄마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어떻게 위자료를 지급하실 건지 잘 고민 한번 해보세요. 하고는 카페를 나와버렸습니다. 남친은 본질은 냅다 던져두고 막상 저와 결혼을 안 한다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저를 따라서 쫓아왔어요. 이제 보니 그 엄마의 그 자식이더군요. 순간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저런 모질이 같은 남자를 내가 만나고 있었구나 싶어서 저도 참 한심하다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빠가 딴 여자랑 줄곧 엄마 몰래 바람 피고 있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죽겠는데 기껏 나랑 결혼 못할까 봐서 쫄래쫄래 따라 나오는 꼬락서니가 참 한심스러웠습니다. 뒤따라 나오는 남친 휴대폰을 뺏어들고 남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자 남친이 미쳤냐며 아빠한테 들키면 엄마는 바로 죽는다고 연락을 못하게 막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라고? 누구 맘대로? 하고는 남친 아버지 전화번호를 따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다짜고짜로 남친과 제가 두 분이 바람피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전했고 급히 오시라고 카페 위치와 주소를 가르쳐드렸습니다. 뜬금없는 소리에 놀라셨지만 저의 격앙된 목소리에 알았다고 하시면서 바로 출발하신다고 하셨어요. 물론 저희 엄마에게도 자세하게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믿을 수가 없다면서 거짓말이거나 장난질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한테 그랬습니다. 엄마, 마음 단단히 먹고 와. 오늘 아빠랑 그냥 끝내버려. 알았지? 하고는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 전화를 받은 남친 아버지는 곧바로 남친 엄마에게 전화해서 꼼짝 말고 그대로 있으라고 한 모양이었어요. 수연이가 헛된 소리를 하지 않을 애인데 두고 보자고 했는지 남친 엄마가 남친에게 전화해서 혼비백산에서 벌벌 떨면서 남친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친은 제게 이제 아버지가 아셨으니 너네 아버지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쁜 짓을 했는데 무사하면 안 되지. 혼을 놔야지. 안 그래? 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알아서 해결하시도록 우린 이제 빠져주자고 했는데 남친은 그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남친이 그러더군요. 아마도 아버지가 엄마가 진짜 바람핀 걸 아시게 되면 엄마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면서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잘 됐네. 무서운 사람이 있어서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했습니다. 아무튼 그날 구경도 그런 구경거리가 없었습니다. 남친 아버지가 카페에 도착하자마자 자진 납세하며 무릎 꿇고 잘못했다며 빌고 또 빌고 있었고요. 남친 아버지가 몇 마디 꺼내지도 않고 남친한테 다 들었다며 사실이냐고만 물었을 뿐인데
그 카페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싹싹 빌었습니다. 엄마도 그때쯤에 도착했는데 엄마 앞에서도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아빠도 마지못해 비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제대로 빌지 않을 거냐면서 아빠 뺨을 제대로 한 대 치셨어요. 중년의 아줌마와 아저씨가 남친 아버지와 저희 엄마 앞에서 무릎 꿇고 빌고 있는 모습이 참 별스러웠는지 구경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빠는 끝까지 엄마랑 이혼 안 한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아빠가 유책배우자이니 징벌적인 위자료 청구가 되면 알거지가 되는 건 시간 문제라서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매일 엄마한테 빌고 있어요. 남친 엄마는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하면서 몸만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어찌됐건 불쌍하게 되어버린 남친 엄마를 자기라도 챙겨준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엄마를 콘으로 몰아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 그래도 자식이라고 자기 엄마를 걱정했습니다. 그런저런 경황 없는 중에도 그래도 저희들의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고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로 앞길을 가로막는 거라고 했어요. 남친은 그럴 수 없다고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사귀었던 사이일지라도 한순간에 정이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친은 조금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보살피던 엄마에게도 많이도 원망하는 듯 했습니다. 아들의 원망을 당연히 받아야죠. 그렇게 해서 결혼할 남친과는 부모님 문제를 계기로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끝까지 이혼을 회피하고 저런 형식으로 아빠가 혼자 방을 얻어서 나가서 살고 계십니다. 엄마는 한시도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아빠 때문에 저와 남친이 결혼도 못하게 되어서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별 좋지도 않은 저의 이야기를 늘어놓았는데 혈압만 올라가게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도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구나 하고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지만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시어머니 생신상 엎어버린 강큰 며느리입니다. 지금도 그때 일은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속으로 끙끙 앓다가 화병 나서 억울하게 내 몸만 상하느니 제대로는 아닐지라도 어찌됐든 시모 생일밥상 엎었으니 나름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시모 생일상 엎어버렸으니 못된 시어머니 생일날만 되면 며느리한테 생일상 벼락 맞은 거 두고두고 기억되게 생기겠네요. 그러게 적당히 하셨어야죠. 어른이시면 중심도 좀 잡으실 줄도 알아야지. 그저 걸레 같은 딸년 말만 듣고 며느리를 못살게 굴었으니 당해도 싸네요. 제가 설마니 시모 밥상을 엎을 줄은 아무도 예상도 못한 듯 시모 생일 밥상을 입으로 드신 게 아니라 온몸으로 받으셨으니 놀래기는 놀랐나 봅니다. 친정집에 도착하고서도 한참 뒤에나 걸레 같은 시누이가 잔뜩 화가 나서 전화 걸어 왔네요. 야, 이 미친 XX야. 당장 기어들어와. 너 내가 죽여버린다. 이 XX야. 얼마나 약이 오르고 화가 났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쌍욕을 했어요. 제가 그랬네요. 아가씨가 나한테 그랬잖아요. 오빠랑 이혼시켜준다고. 그래, 이 쌍 X야. 너 빨리 와서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빌지 않으면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어디 함부로 상을 엎어? 너 진짜로 오빠를 이혼시킬 거야. 각오해. 당장 이리 와서 빌지 못해? 아구탱이를 날려버릴 테니까 두고 봐. XX야. 제가 그랬죠. 아가씨, 왜 그래요? 어머니가 생일상 다시 차리라고 해서 차린 음식 버린 것뿐인데 그래요. 또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해요? 난 이제 아가씨랑 어머니가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아가씨 원하는 대로 오빠랑 이혼할게요. 했습니다.
미친대기처럼 길길이 날뛰며 악다구니 하며 쌍욕을 걸치게 하더니 네 친정집에 쫓아간다며 자식 교육 잘못시킨 친정 부모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악을 써댔습니다. 또 큰 시누이들이 전화 받돈 터치하며 욕을 있는 대로 퍼붓고 한참 만에 끊었네요. 저는 끝까지 그 욕짓거리를 다 듣고 녹음 다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친정 부모님께도 남편 포함 시댁 식구들 누구든지 전화 오면 바로 녹음하라고 일러두었어요. 위자료 청구 증거물로 제시할 거거든요. 남편과 이혼해도 시모와 시누이한테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과 이혼의 결정적 사유 제공자로서 위자료 받을 겁니다. 시누이들이 돌아가면서 전화를 했으니 남편 전화가 올 때가 되었다고 내심 기다리고 있었더니 바로 왔어요. 야, 너 미쳤냐? 엄마 생신일인데 그러고 나가면 어쩌자는 거야? 미쳤어? 빨리 안 와? 와서 엄마한테 빌라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는 내가 아무 잘못 안 했어도 내 뺨 때리고 남편 돈 훔쳐서 다 쓴다고 하시고 머리채 잡고 흔드셨잖아. 자기는 내 편 한 번이라도 들어준 적 있어? 없지? 내가 어머니한테 두들겨 맞아도 자긴 괜찮아? 난 어머님 무서워서 못 가니까 그리 알고 그냥 아가씨 원하는 대로 이혼하자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누구 맘대로 이혼해주냐며 저를 데리고 살며 평생 그 못된 버릇을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제대로 고쳐놓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봐, 자긴 항상 그랬지. 내가 어머니한테 모함 받아도 머리채 뜯겨도 억울하게 엿먹으란 듯이 어머니하고 시누이들끼리 짜고 어머니 생신상 차리게 해도 골탕 먹여도 당신은 한 번도 내 편 안 들어줬지? 시어머니 폭언과 폭행은 그런다 쳐도 시누이 상습적인 협박과 폭언에도 자기는 늘 방관했어. 그치? 남편은 흠칫 머뭇거리더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주냐 못해준다고 생 억지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시어머니와 시누이 갑질에도 남편이란 사람은 오히려 동조했거나 방관하거나 방치했어. 인정하지? 아니면 말해봐 했어요. 전화 너머로 옆에 시어머니가 있는 듯 시부렁시부렁 쌍욕하는 소리가 들려오네요. 저는 내심 시어머니가 전화 받아주기를 바랬어요. 시어머니 보기보단 욕을 정말 잘하시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바꿔주지 않더군요. 그래도 남편은 설마 네가 이혼하겠느냐는 표정 같았어요. 그 다음날 연차 내고 친정 부모님 대동하고 저희 집에 갔습니다. 남편 물건과 옷가지들 다 싸서 트렁크에 집어넣어 놓고 현관에다 내놓고 기다렸어요.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에게 짐 싸들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친정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이 잘 정리되고 혼수살림 정리할 때까지 저희 집에 계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한테 있다고 하시면서 어디 내 귀한 딸한테 함부로 폭력과 폭언을 했냐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하셨고요. 친족이 알았으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혼시켰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남편은 자기가 잘못했다면서도 이혼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건 네 생각일 뿐이고 너는 이혼 파탄의 유책 배우자이니 이제 와서 이혼하네 안 하네 할 자격이 없다고 호통치셨습니다. 그리고 합의 이혼하자고 했어요. 합의 이혼 조건도 상세히 일러주었고요. 만일 합의 이혼을 기한 내 못하면 법적 이혼 절차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법정 이혼 사유 세 번째 항목을 근거로 해서 즉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법적 이혼 절차 돌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가 제 폰에 녹음된 신혼년들과 남편 새끼 욕짓거리에 완전 열받으셔서 아시는 분 변호사 소개받아서 상담받고 오셨어요. 충분히 이혼 재산 분할 외에도 남편과 시모와 걸레 신혼년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 새끼는 지 짐 싸들고 시모와 걸레 신혼년이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시모와 신혼년이 번갈아가며 전화해대고 욕을 퍼붓는데 듣고만 있었고 모두 다 녹음했습니다. 그 뒤로도 시모와 신혼년들이 쫓아와서 친정 부모님에게 말할 수 없는 욕짓거리를 퍼붓고 행패를 부렸지만
현장 녹음 생생하게 했고요. 동영상도 촬영했습니다. 불필요한 싸움은 하지 않고 최대한 이혼 파탄의 사유 중에 하나인 시모와 신우들의 폭행과 폭언, 그리고 갑질에 포커스를 두고 증거를 수집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친정 부모님과 저는 살림살이 다 정리하고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했습니다. 재산분할이라 해봤자 적금 공동으로 했던 거 나누고 살던 집 전세금 나누는 것이었는데요. 제 기여분이 많이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남편과 시모와 걸레 신우년에게 각각 혼인 파탄의 원인 행위에 가담한 책임이 있는 자들로서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어요. 소장을 받아든 남편과 시모 그리고 걸레 신우년의 모습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위자료도 남편과 시모 그리고 신우년에게 꼭 받아낼 겁니다. 그래야 저는 깨끗하고 산뜻하게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응원해주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세요. 부족한 점, 많은 점 죄송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사연 제보는 소중히 받아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남친 집에 인사하러 갔다가 20년 전에 가출한 엄마를 만나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31세 미혼인 회사원입니다. 아버지는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하시던 일을 그만두시고 집에서 요양 중이십니다. 엄마는 안 계십니다.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무렵에 이런저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집을 나가셨어요. 아빠가 사업을 잘 하시다가 사기를 연거푸 당하는 바람에 막대한 손해만 보시고는 사업을 접하셨다는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교통사고까지 당하셔서 오랜 병원 생활을 하면서 집안이 많이 기울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빠의 사업 실패와 교통사고로 인해서 충격을 받으신 엄마는 몹시도 힘들어하셨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빠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를 전혀 쓰지 못해서 장애 등급 판정까지 받으셨어요. 다리까지 불편한 아빠를 대신해서 집안의 경제를 책임져야 했던 엄마는 너무 힘드셨는지 어느 날 갑자기 아빠와 저의 곁을 떠났습니다. 처음엔 잠깐 외갓집에 다녀오시나 보다 했었는데 계속해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외갓집에서도 엄마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만 했습니다. 아빠 말로는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도망쳤으니 기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지만 다행히도 장애인 의무 고용인 사업장에 정부 지원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들이 있어서 비교적 힘들지 않는 사무직으로 취업이 되었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단념하고 잊고 사셨지만 저는 계속 언젠가는 돌아오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모들한테도 연락을 했고 엄마를 만나면 꼭 한번 저에게 연락 한번 해달라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연락도 하지 않으셨고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모들은 아는 눈치였지만 찾지 말라고만 냉정하게 말할 뿐이었어요. 아빠 말로는 엄마는 다른 아저씨랑 재혼해서 잘 산다고 하더라고 하시면서 엄마를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아빠 말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서 산다고 하니까 믿기지 않았고 그럴 리 없다고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재혼을 했든 단순히 가출해서 살든 어떻든 간에 하나밖에 없는 딸을 두고 한 번도 찾지 않는 엄마가 무척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빠 말처럼 장애인인 아빠와 아직도 세상에 엄마가 전부였던 어린 딸을 버려두고 간 매정한 엄마가 맞았습니다. 저는 불편한 몸인 아빠를 대신해서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고 밥도 해서 먹곤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모를 통해서 엄마가 정말로 다른 아저씨를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절대 엄마를 제 기억 속에서 바로 지워버렸어요.
아빠는 세상에 큰 욕심 없이 오로지 제가 공부 잘하고 잘 크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저 하나만 보고 사신 거죠. 엄마 없이 자란 딸을 항상 안쓰러워하셨고 미안해 하셨어요. 그럴수록 저는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다행히 좋은 대학도 입학했고 은행에도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남친도 생겼어요. 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은 집안에 부유한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학벌이 저보다 못했었죠. 알다시피 좀 있는 집 사람들은 학벌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한 집 가난한 딸인데도 남친의 부모들은 제가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물론 남친도 4년제 대학을 졸업하긴 했지만 인류대학이 아니었거든요. 재수다 유학이다 다 시켜준다고 했는데도 공부에는 취미가 없다고 마다했다더군요.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시부모님께서 며느리 학벌이 중요했나 보더라고요. 어느 날 남친 부모님께서 저를 초대하셨어요. 정식으로 예비 며느리로서 인사를 하러 오라고 하신 거죠. 이미 결혼을 반승낙하신 상태라서 크게 긴장감이 들곤 하진 않았습니다. 애초에 장애인인 아버지를 비하하거나 이혼한 가정이라고 무시하거나 또는 가난한 집 딸이라고 천대할 것 같으면 결혼은 절대 하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크게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남친 집의 부모님 댁은 기대했던 것보다 크고 호화스러웠습니다. 유학가 있는 남친의 여동생 외에는 시부모님 2분만 사신다고 했는데 2분이 살기에는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친은 따로 오피스텔에 나와 살고 있었죠. 태어나서 한 번도 이렇게 세련되고 호화스럽고 큰 집을 구경하는 것이 처음이라서 조금 기가 죽는 것 같더군요.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확실히 틀리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께 공손히 인사를 드리고 바로 식사 준비가 된 다이닝 룸으로 안내받았어요. 주방에서 2분의 아주머니가 음식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나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2사람이나 되다니 정말이지 남친 집은 생각보다 훨씬 잘 사는 집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집에서 가난한 집 딸을 좋아할 리가 없겠지.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버러지 취급한다고 하던데 그냥 편하게 있다가 가자 라고 생각하면서 기죽을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면 이런 집으로 시집 오지 않겠다고 마음을 미리 정했더니 편하더군요. 남친 아버님은 돈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하신다고 하던데 성격이 참 좋아 보였어요. 남친과는 호탕하게 대화하는 것 보니 보수적이고 권위적일 거란 예상은 빗나갔어요. 남친 어머니도 웃는 모습이 참 교양 있어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남친 부모님은 제 아픈 부분을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장애를 가진 아빠와 아빠의 직업, 이혼 등을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주로 은행에서 하는 구체적인 업무 등을 물으셨어요. 그리고 은행 상품 등에 관심 가지시고 실적 강요도 받는지도 물으시더라고요. 남친 어머니는 남친 아버지께서 질문하시면 듣고 고개만 끄덕거리기만 하셨어요. 남친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했고 알바를 하면서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다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경제관념이 투철한 점도 칭찬하셨고요. 기대하지 않았던 남친 부모님의 호의에 긴장이 많이 풀렸습니다. 남친 아버지께서 취미이신 수석과 분재를 정원 쪽 테라스 쪽에 진열해 놓으신 것을 자랑하듯이 구경시켜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때서야 남친 집의 정원이며 거실 인테리어의 세심한 장식품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때 주방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수박과 참외 그리고 복숭아를 예쁘게 접시에 담아서 내어 오셨어요. 남친 어머님과 비슷한 나이이신 것 같아서 고개 숙여 고맙습니다 하고 말했더니 정말 인상 좋으신 분이 오셨다면서 칭찬하시더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쳐다보고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분명히 세월은 오래되었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20여 년 전에 가출했던 엄마였습니다. 분명히 엄마가 맞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살이 좀 찌고 주름이 생겼다 해도 기본적인 엄마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정말이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전혀 자기 딸을 못 알아봤어요. 세상에나 남친 부모님 댁에서 주방 아주버니로 일하고 있었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20년 만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마주치다니 믿을 수가 없더군요. 저는 티타임 후에 남친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주방 아주머니 이름을 물었더니 엄마 이름이 맞았습니다. 오랫동안 일해온 분이라서 한 식구처럼 지낸다고 했어요. 전에는 출퇴근을 하시곤 했는데 최근에는 함께 살면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친이 왜 주방 아주머니에게 관심을 갖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냥 아는 사람과 무척 닮아서 궁금했다고만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엄마가 어떤 사연으로 남친 집에 도우미 아줌마로 있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불쌍하게 보이거나 천도꾸리기 같은 대우는 받지 않는 것 같아 보여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아무리 20년이 지났지만 한참 엄마를 그리워할 나이에 떠났던 터라 한시도 엄마 얼굴을 잊어본 적이 없어서 단번에 알아봤는데 정작 엄마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좀 아쉽고 서운한 복합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재혼했다고 들었는데 편하게 살지 못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이미 딸 얼굴도 잊어버렸을 테니 굳이 아는 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서로 모른 채로 살아가는 게 편하겠구나 싶었죠. 20여 년 전에 아빠와 나를 버리고 간 엄마는 이젠 내 엄마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친의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난 후에 남친 부모님께서는 의외로 저를 무척이나 좋게 봐주신 것 같았습니다. 예상 밖이었어요. 상견례를 빨리 치르자고 하셨어요. 생각보다 결혼을 서두르셔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결혼식 비용 일체를 모두 남친 부모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하셨고 저는 그냥 몸만 오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안 계시니 예단 예물은 다 생략하자고 했습니다. 대신에 신혼집은 따로 장만하지 않고 남친 집 2층이 비어있으니 들어와서 함께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어차피 둘 다 직장 다니고 집안일도 아주머니가 있으니 따로 할 필요가 없고 아기가 생기면 남친 어머님이 돌봐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사실 마다할 이유는 없었지만 혼자 사시게 될 아버지가 막상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도우미 아줌마로서 엄마 얼굴도 보아야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사실 답답했습니다. 몸만 오라고 하시는 예비 시부모님께 버릇없이 제 입장에서 합가한 애 만에 선택사항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사는 곳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를 간단히 치르고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은 후에도 여러 번 예비 시댁집에 드나들었습니다. 도우미 아줌마인 엄마는 저를 여전히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기 친딸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다니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엄마가 얄밉기도 하고 싫더군요. 제가 중간에 제 이름을 개명을 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20년을 서로 연락 끊고 살았으니 남남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드디어 시부모님이 2층 리모델링을 멋지게 해주시고 신혼집 분위기로 바꿔주셨습니다. 제가 엄마 복은 없어도 시부모 복은 있는지 무엇이든지 저를 배려해서 해주시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많이 부족한 예비 며느리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저는 참 복이 많은 것 같았어요. 드디어 남친과 결혼식도 올리고 시댁집 2층에서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집의 두 번째 안방 마님이 되었네요. 이렇게 큰 집으로 시집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좋은 남편 덕에 좋은 시부모님도 만나고 좋은 시집에 시집을 왔네요. 어느 날 시어머님이
주말에 혼자 계신 친정아버지를 위해서 반찬을 준비해서 가져다 드리라고 도우미 아줌마와 함께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저희 친정아버지의 반찬까지 신경 써주시니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 시어머님은 정말 그렇게 멋진 분이셨어요. 시어머님이 친정아버지 드시라고 상당히 꼼꼼히 챙겨주셔서 큰 팥빙수 한 통에 하나 가득이었습니다. 혼자 들기도 어려울 만큼 여러 가지를 챙겨주셨어요. 가는 내내 생각해봤어요. 딸은 못 알아봐도 아빠는 알아보시겠지 싶었습니다. 과연 어떤 표정일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친정아버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물건부터 차에서 내리고 함께 들고 올라갔습니다. 아빠는 다리가 불편하셔도 제가 온다고 눈 빠지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엄마와 비슷한 사람과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기절초풍하시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함께 온 도우미 아줌마도 아빠는 알아보더라고요. 아빠를 보더니 입을 쩍 벌리고 저랑 아빠를 번갈아 가며 쳐다봤어요. 제가 일부러 아빠에게 아빠 많이 기다렸지? 아빠 엄마 알아보겠어? 엄마랑 함께 왔는데 엄마가 자기 딸을 못 알아보네 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영문을 모른 채 왜 함께 오는지 의아해 했습니다. 놀라서 얼음처럼 굳어버린 엄마에게 일단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딸을 못 알아보는 엄마에게 20년 전에 버린 딸이 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너무 놀란 표정이라서 참 웃겼어요. 아빠도 자초지종을 대충 듣고 나서 기가 막히다고 하셨습니다. 아빠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도망치듯이 가출했냐고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미안하다고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주방 도우미 일을 그만둔다고 하고 바로 그 길로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별로 애틋하거나 동정이 가거나 연민의 감정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제껏 그렇게 남남처럼 살아왔듯이 그렇게 계속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날 되세요.